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국내 정치를 조명하는 시사전망대 박종환입니다. 바야흐로 대선 전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대통령 후보들은 각자 출마 회견을 하고 민주당은 예비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10명에 가까운 대통령 후보들이 밖에서 지금 몸을 풀고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 정치권의 뜨거운 뉴스와 우리 고장 익산의 뜨거운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유튜브 방송 아래 빨간 글씨 구독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첫 주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다. 김원웅 광복 회장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함부로 시부렁대고 있어요. 또 여기에 이 말에 춤을 추고 있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 오늘은 집중적으로 편향된 역사에 대한 집중 공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존경을 한다든가 상대방을 예를 할 때는 그 직함이나 이름 뒤에 님자를 붙입니다. 누구누구 회장님, 누구누구 시장님, 이렇게 끝에 임자를 붙이는데, 오늘은 제가 김원웅 광복 회장한테는 임자를 안 붙이고 돌직구를 던지겠습니다. 자, 여보시오. 김원웅 광복 회장님, 미군이 점령군이고 소련이 해방군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한 방에 잠재우겠습니다. 최근 언론의 신문에 우리나라 그 정치 학회의 전 심지연 정치학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김원웅 광복회장의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것을 반박한 글을 썼어요. 이분 정치학회 심지연 정치학회회장 얘기를 보면은 1945년 광복 당시 한반도에는 국제적으로 승인이 안 된 우리 국가예요. 한반도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 한반도는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가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역사지만은 그게 팩트입니다. 즉 우리 한반도를 식민지화시킨 그 일본을 깨부시고 우리를 평화를 주기 위해서 미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1945년 8월 한반도에 주둔한 일본군이 34만 7천 명에 이르렀어요. 34만 7천 명 중에 우리 남한에 주둔한 일본군이 23만 명이랍니다. 23만 명. 그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받기 위해서 미국이 한반도를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으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이 점령군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군이 점령군이에요. 이것을
해석을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님께서는 왜 손으로 달을 가르치면은 달을 보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자, 그렇다면은 일본의 입장으로서 보면은 미군이 점령군이면은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은 일본군 입장에서 점령군이라고 미군을 합니까? 그게 바로 친일이죠, 친일. 친일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역사를 잘못 알고 편향된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친일이 될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했는데 미군이 들어오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점령군 맞죠? 역사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또 이걸 가지고 또 이재명 경기도 지사님께서는 얼씨구 좋다고 후다닥 받아먹고 지금 곤욕을 좀 치르지 않습니까?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네, 형제 간에 싸울 수도 있고 또 그것은 한 가정사고 사생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형수한테 쌍욕을 했다고 해서 뭐 인격적으로 좀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은 지도자가, 그것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지도자가 편향된 역사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면은 5천만 우리 국민이 패가망신되고 나라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라가 흔들립니다. 가정사의 잘잘못 사생활은 개인 가정의 문제지만은 역사 인식을, 역사 의식을 잘못 판단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도 확실하게 역사 의식을 고취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는 편향된 시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지도자들이 쓸데없이 시부렁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오죽하면은 보훈처장, 황기철 보훈처장님께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새겨듣고 우리 김원웅 광복회장님답게 제대로 좀 역사를 좀 바르게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가요. 아, 정말 김원웅 광복회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고 상처를 많이 줘요. 아, 나는 참 이 김원웅 광복회장을 보면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냥 북한으로 그냥 이주시키는 그런 추진 운동을 한번 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지. 우리 국민의 감성을 더 이상 상처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방송 주제는 민주당, 국민의힘 치고 빠지는 대선 후보들의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그 민주당 여당에서는 지금 예비 경선에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그 후보가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재명 후보가 선두를 달리는가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친성, 강성 친문들의 그 의견보다도 국민의 소리를 좀 잘 듣고 그때그때 감각이 있는 그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지사는
그때그때 시대적 정책을 잘 낸다 생각이 들어가고, 그렇다면은 그 이낙연 그 후보는 왜 처음에 선두를 그렇게 달리다가 왜 이재명 지사한테 왜 선두를 뺏긴다를 보니까, 우리 이낙연 그 후보께서는 너무나 그 강성 친문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제 목소리를 못 내고 추진력이 약하다. 너무 자기 목소리를 못 낸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책들에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뒤로 살짝 빠지고 그런 것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게 선두를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이낙연 그 후보께서도 지도자가 되려면 좀 카리스마도 있고 추진력도 있고 자기 색깔을, 선명한 자기 색깔을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정세균 우리 후보는 지금 어떤가? 사실 우리 전북권에서, 우리 고장 전북권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셨는데, 제가 정세균 그 후보는 제가 오래전부터 사석이나 공석에서 자주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참 기대를 좀 많이 제가 하고 있었는데 실망도 제가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 정세균 후보님한테 한번 쓴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 정세균 후보가 그 이낙연 후보나 심지어 추미애 후보에까지 밀리는가? 우리 정세균 우리 후보님은 그 스펙으로 봐서는, 경력으로 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량주입니다. 육선의 국회의원이다가 당 대표다가 장관도 하셨고 국회의장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대통령 빼놓고는 다 했어요. 이렇게 스펙이 좋은 대통령 후보는 일찍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당 민주당에서도 3위도 안 되고 4, 5위로 밀리는가? 그 정세균 캠프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세균 후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왜 캠프에 문제가 있냐? 국민들은 정세균 후보를 이낙연 후보의 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후보고 정책이나 모든 정치 행위가 비슷해요. 누구 뭐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표, 정세균 나름의 색깔이 없는 게 정책도 없고, 그리고 너무나 친문의 눈치를 이낙연 후보보다 더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은 자기 색깔이 있어야 합니다. 현 정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잘못된 정책은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좋은 정책도 내고 자기 색깔을 내야 국민들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지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정세균 후보님, 정세균 캠프에 있는 측근 참모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예비 경선에는 올라가겠지만은 3등, 4등도 밀립니다. 박영진 후보한테 밀립니다. 이 정세균 캠프의 측근들, 새로운 정세균 후보만이 갖고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민주당의 후보를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은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로 대한민국을,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 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잘하고 있어요. 네. 뭐 정책이나 또는 다른 그 정치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점잖하게 또 예의 바르게 또는 바른 소리를 해가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전국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배가 운동이 된답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당원 가입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호남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며칠 전에 출정식을 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뭐 홍준표 의원, 또 뭐 하태경 의원, 유승민 의원, 윤희숙, 김태호, 황교안 이렇게 등등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방송에도 이준석 당대표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차강 국민의힘의 후보를 먼저 키워라.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키운 다음에 외곽에 있는 그 후보들하고 단일화를 해야 그 값어치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국민의힘의 후보를 키우지 않고 외부에 있는 후보들을 눈치를 보고 영입을 한다면은 그건 정치에서는 먹힙니다. 그 얼마 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원희룡 제주지사 출정식에 가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듣고 저도 공감합니다. 제1야당 역사에서 이렇게 당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지리멸멸하고 후보를 이렇게 못 키워서 이렇게 하는 야당은 처음 봤다고. 백전노장 김종인 정치인의 말을 잘 새겨 들으면 국민의힘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곽에서, 야권 성향의 유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윤석열 총장, 최재형 감사원장님, 이 두 분에 놓고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을 한다면, 먼저 우리 윤석열 전 총장, 뭐 지금 전국 윤석열에 대한 그 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8월 말에는 대선 열차를 출발시키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께서도 너무 늦게 국민의힘에 들어서는 절대로 유리하지 않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쯤 어느 정도 전국 투어를, 민심을 두른 다음에 늦어도 8월 초에는 들어와야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또 정책도 같이 좋은 정책을 내고, 그래야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지, 지금과 같이 거리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입당을 미룬다면은 미룰수록 손해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인기와 지명도가 좋다고 내년 3월 9일까지 간다는 보장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에서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은 지금 한 8개월 남았는데 6개월 전에 대통령 선거 전 6개월은 조선 왕조 500년 역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인기가 좀 좋다고 지명도가 좋다고 안철수 국민의당 같이 간을 보고 있다면은 우리 국민들도 식상하고 또 피로감이 있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명도와 인기는 끓으면 끓수록 그 인기와 지명도는 거품으로 빠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지도자, 특히 대통령은 인기 있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다. 인기 있다고 대통령 될 것 같으면 대통령 선거 할 것도 없죠. 누가 제일 인기가 대통령 후보 중에서 누가 제일 인기가 좋냐면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뽑으면 되죠. 그것이 아니에요. 대통령의 철학, 정치관, 국가관, 도덕성, 능력, 비전 다 검증하는 거예요. 빨리 들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께서는 그 지금 부친상을 좀 당하셨는데 아마 부친상에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좁은 정치를 그 안에서 할 것 같아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아마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에 빨리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나 감사원장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차피 반문의 야권 선양의 대통령 후보라면은 빨리 제자리로 들어가서 거기서 안주해서 좋은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대선 레이스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익산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익산 뉴스는 최근에 우리 30만 서울 재경 향후위에서는 고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님께서 미술품 국보급 30점, 보물 82점, 세계 명작들 13,000여 점, 돈으로 가격으로 따지자면 수조 원이 됩니다. 이걸 사유에 기증해서 이건희 미술관을 지금 어디다 지금 지면 좋겠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그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서울 용산이나 또는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부근에다가 이건희 회장 미술관을 짓겠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이건희 미술관 유치를 위해서 지방자치에서 40여 개 지방자치가 그 유치전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서울, 부산, 대구 또는 각 처에서 우리 익산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천명은 안 했지만은 우리 재경 익산 향후위 이강욱 회장님께서 우리 익산하고 그 이건희
회장님하고는 좀 연관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건희 미술관을 한번 유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7월 7일 날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5단통으로 이렇게 광고를 이렇게 크게 냈습니다. 이렇게 뭐라고 냈냐면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 고도의 익산에 이건희 회장의 정신세계를 이끌어온 미술관을 유치를 하자. 그렇다면 이건희 회장하고 우리 익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 원불교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례를 치를 때 원불교 그 의식으로 가족장을 치렀어요. 그렇다면은 원불교의 성지가 익산에 있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께서 장례를 원불교로 식으로 치렀다면은 그 정신이 합당해서 우리 익산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익산은 새만금 배우도시도 되고 식품 크러스도 있고 보석 박물관도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관시켜서 문화 이건희 미술 전시관을 만들려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고 또 익산은 대륙 철도 연결 거점 도시로 국가 철도 체계 중심입니다. 우리가 교통의 중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그 원불교와 갖는 그 이건희 회장의 그런 연구성을 가지고 익산에 유치를 하면 좋겠다 해서 광고를 냈는데 유감스럽게 그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께서 서울로 그렇게 좀 하려고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방자치에서 그 반대 성명을 내고 좀 난리 났어요.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 뭐 반대를 하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2,500을 들여서라도 삼성 이건희 회장 미술관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 세종시, 전라남도 여수, 뭐 인천 한 40여 곳이 이 유치 전쟁을 벌이는데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 유치를 하겠다 여기에 지금 반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서울이 지금 문화, 경제, 사회, 정치 이 인구까지 다 서울 집중됐어요. 지금 분권화 시대에 문화까지 서울로 집중되면 되겠습니까?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님 다시 한번 그걸 고려해 주셔서 그 지방도시 지방 문화 분권을 위해서라도 이 지방도시에다가 한 2곳 정도는 이건희 미술관 순환 미술관을 만들어서 뭐 분기별로 서울에서 1분기는 서울에서 오고 2분기에서는 뭐 익산이나 또는 뭐 부산이나 이런 지방의 도시도 2-3곳 정도는 이건희 순환 미술관을 만들어서 지역 문화 분권화에 앞장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 익산 향후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건희 회장 기념미술관 유치 저희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주 마지막 이건희 미술 전시관 우리 익산에 유치했으면은 백제 고도 우리 익산이 문화 콘텐츠가 늘어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 익산의 비전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번 주는 여기서 작별의 인사를 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See you again. 감사합니다.